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전 위원장님에 대한 표적 감사로 이제 이걸 문제를 삼아서 고발하셨는데 9개월 만에 착수를 했어요.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제가 고발을 12월, 네. 작년 12월 정도 했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저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했죠. 근데 이제 우리 권익위 직원들이 한두 명씩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사를 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제가 올해 4월경인가 가서 처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가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좀 깜짝 놀란 것이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전에 이런 법률 검토나 뭐 참고인 조사나 증거 수집 이런 거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에 공수처가 뭔가 일을 내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의 권력 기관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검찰과 감사원이잖아요. 이 두 축을 통해서 우리 민주진영을 탄압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축의 하나인 감사원을, 헌법기관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는 사실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약 1년 가까이 걸렸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저도 기대를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공수처가 사실은 그동안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공수처가 이번 사안만큼은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한다가 못한다보다 훨씬 더 힘이 나고 그렇죠.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수처를 응원하고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구혜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에 대한 워낙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 이번에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도. 저는 사실 이 뉴스가 처음 떴을 때 공수처가 진짜로 감사원을 압수수색을 했나? 사실 아까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감사원 설립 이후도 그렇고 헌정사상에도 초유의 일인데 헌법기관을 어떻게 압수수색을 했지? 게다가 그 수사에 지지부진하다고 해왔던 공수처가, 비판을 받았던 공수처가 어떻게 압수수색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수처가 이제 감사원 압수수색을 보면서 뭔가 제대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라는,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을 해 놓으셨지만 이건 법률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감사원이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두고 압수수색 등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전현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공수처한테 좀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이번 이 정권에서 그 결론까지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소까지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권이 바뀌게 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모아져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료도 나중에도 충분히 정권 바뀌고 나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권 내에서 결판을 내야 된다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사실상 이 압수수색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요. 20일 동안 했어요. 그렇죠. 예. 네, 며칠 전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투입한 인원도 공수처의 인력의 3분의 2를 넘는 40명 이상이 거기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동시에 또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감사원 직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소환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소환 조사와 또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되면은 구속영장도 청구가 될 것이고 구속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유병훈 사무총장 위법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그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이까지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물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사실 이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무관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감사원을 동원을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 단지 지난 정권에서 임명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눈의 가시라고 생각되는 그래도 장관급 기관장을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감사를 통해서 물러나게 압박을 한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범죄행위거든요. 그는 법률가인 뭐 대통령과 적어도 감사원, 검찰 여기는 잘 알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단지 이것이 감사원만의 결정으로 이런 감사를 했겠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형태든지 대통령실이 개입이 돼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지금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또 제 고발 범위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은석 주심이었죠. 감사위원 지난번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하고 최근 공수처 압수수색을 못 막은 책임자에 대한 자천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 조은석 감사위원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대검 대변인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이후로 사실 뭐 민주당보다는 사실 저쪽하고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검사 출신이고요. 저도 취재를 그 당시 해봐서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 감사위원이 그 부당한 거에 대해서 직접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사실 그분한테는 굉장히 제가 봐서는 이례적인 거고 그런 정도로 그 감사 결과 보고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CBS의 김규환 논설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멈추지 않는 유병호의 칼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던 건 감사원은 체제의 원장 체제가 아니고 사실 유병호 사무총장 체제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원장이 예를 들어서 회의에서 한 10분 정도 얘기하면 유병호 사무총장을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뭐 당군 이래 최대 막강 실세 사무총장이라는 얘기까지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현직 감사원이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거는 사실 감사원 설립 이래 처음이죠. 조은석 사실 주심이었죠. 사실 주심 감사위원을 한 거는 처음이었고요.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은진수 감사위원이 한번 검찰 수사를 받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비리였고 그리고 감사원이 조치하기 전에 이미 사표를 냈어요. 은진수 감사위원은.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사실 전혀 이제 다르죠. 근데 이제 그 유병호의 칼춤이 사무총장의 칼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9월 중순에 감사원 과장급 인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감찰 1과장이 경질이 됐어요. 사실상 경질이 되고 국민제안감사국 1과장으로 좌천이 됐죠. 이게 사실 감찰과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요직인데 국민제안검사국이라고 한 곳에 과장으로 간 거는 좌천됐다라고 보통 감사원 내부에서는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병호 사무총장의 칼춤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 위원장님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어떤 뭐 감사 결과랄까? 또 아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진보적 성의 감사위원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그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 일종의 이제 최종 감사원의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주심의 결재 없이 공개를 했잖아요.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 공표도 되고 저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뭐 공무수 위조 다양한 범죄를 구성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 법원의 판사의 판결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검사가 자신의 공소장을 판결문이라고 내보내고는 그 판사가 결재를 하지 않고 뭐 그 판사가 그 검사들의 입장과 다르게 뭐 이렇게 표명을 했다. 그걸 이유로 검사가 판사를 감찰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런 게 현실 세계에 일어나긴 합니다. 지금 최근에 검찰에서 판사를
내사를 하고 있다. 정진석 그 맞아요. 대표에게 뭐 한 그 내사를 한다. 내사를 근데 한다는 얘기. 어쨌든 그와 유사한 거예요. 판사를 검사가 판결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상 감사를 지시를 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또 감사원이 이제 조은석 감사위원이 저랑 뭔가 굉장히 친해서 저를 봐주려고 뭔가 이런 걸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언론에게 감사원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래서 그걸 들은 기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조은석 감사위원 아느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조은석 감사위원,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면식도 없는데 감사위원회 가서 저분이 주심이구나 하고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연락처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원칙과 다른 그런 판결을 할 이유가 하등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그 얘기를 한 감사원의 관계자가 누구냐. 그 사람 허위사실 유포로 내가 고발 조치하겠다 하니까 그걸 기사화하려다가 기사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감사위원을 매도를 하면서 그게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아까 감찰과장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갔는데 압수수색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막지 못해가지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기사에 따르면은 이 감찰과장한테 엄청 질타하고 막 진짜 엄청 화를 내면서 좌천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공직 사회에서. 그리고 감사원이 저를 그 수사 요청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미역 집에 가서 이 제보자로 추정되는 우리 권익위 직원 간부를 질타를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미역국을 내리치고 뭐 왜 뭐 제보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화를 엄청 냈다. 그 내용으로 저를 강요죄로 수사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허위 진술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만약에 저를 이제 수사 요청을 한 감사원의 기준이라면 이거 뭐 빼박 강요죄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들이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는 그 잣대랑 자기 자신에 대하는 잣대는 완전히 이게 그 내로남불이 전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조작감사, 허위제보, 무고, 명예훼손, 또 그걸로 인해서 사태 압박, 직권남용, 계속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게 안 되니까 또 이제 그걸 부풀리기 위해서 또 판결 내용을 또 조작해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렇게 공수처 수사 들어오니까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뭐 공무집행방해나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저지르고 하는 경우마다 제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이 범죄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 증거나 사실관계들을 이렇게 좀 해서 또 저들을 향한 불화살을 쏠 예정입니다. 다시 고발 조치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뭐 압박을 통해서 어떻게든 물러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자기들의 불법 행위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장의 임기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러나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람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사퇴 압박을 했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후임으로 온 사람이 이제 김홍일 맞아요. 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김홍일 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이 사실 대검 중수부장이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거기에서 중수 이과장, 일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을 총괄한 게 바로 그때 대검 중수부였는데요. 김홍일 중수부장이 총괄을 했고 바로 밑에 있는 윤석열 중수과장이 주임검사였죠. 그때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조우영 씨,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 봐주기 의혹이 생긴 게 바로 그 대검 중수부 라인에서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검찰의 그 라인상 부장과 과장은 굉장히 중요한 지휘 보고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제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과연 그때의 보훈 인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관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검사장의 관계들이 영향을 그 인사에 미칠 수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의심이 든다. 이게 이 정권의 특징이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감사원, 또 국정원,
뭐 이런 기관들. 근데 그 중에서 또 권익위의 경우에는 이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라 감사원과 약간 유사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익위 마저 장악을 한다면은 이제 그런 이 권력 기관을 장악해서 이 민주진영을 단합하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물러난 이후에 이 권익위에서 우리 KBS 이사장,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된 그게 이제 권익위에 이 신고가 들어가서 그걸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이사장을 물러나게 하는 했죠. 하나의 또 경로로 또 이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권익위를 권력의 이제 민주진영을 탄압한 하나의 또 도구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참. 예. 그런가? 근데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개인적 문제도 있죠. 네. 백지신탁 뭐 부인 관련된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배우자가 사실 바이오 관련 기업 주식을 한 8억 원 정도치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 가격이 한 100억대라고 그러네요.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100억에 가까운 정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사실 주식인데 이게 바이오 기업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고요. 대상이죠. 그래도 감사원이 코로나 백신 수급 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백지 신탁 심사위에서 이제 처분을 해라라고 한 건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뭐 이거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고 심지어는 공직윤리법 조항의 위헌 심판 제청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패소했어요. 두 가지 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본인은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간의 이해 충돌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서 공고를 받아서 불복한 사람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유일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게 패소했고 결국 항소도 포기한 상황이고요. 예. 현재 상황은. 예. 근데 이 감사원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감사는 이렇게 지금 뭐 무도하게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도 뭐 자기들 감사는 제대로 안 한다. 기관의 특활비 감사도 이 감사원이 하나 봐요. 근데 감사원 내부의 특활비는 비공개하고 셀프 감사로 넘어가고 내부 정기 감사 솜방망이 처벌하고 최근 5년간 보니까 16명 내부 직원 징계를 조치를 했는데 내부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 외부에서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거나 문제 제기했을 때만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사무처의 지휘자는 사실 유병호 사무총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식으로 그 내부의 감시를 완화시키면서 사실은 본인이 내부를 장악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감사원이 누구를 감사하냐고 본인들이나 잘 하세요. 그리고 감사원이 뭐 아까 전현희 전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전 정권에 대한 기관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과 연관된 곳에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 정권의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감사를 해요. 무슨 감사원이 그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감사원 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 보세요. 국민 알기를 아주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정말 유병호 사무총장. 네, 한동훈 장관하고 유병호 사무총장 두 사람 국회나 답변하는 거 보면 참 가관입니다. 가관. 아유 화가 나요. 검찰의 경우에 검사 출신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받지 않는 그런 게 사실상 불문율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도 검사들이 나를 뭔가 수사하고 소환하지 않을 거다. 우리 가족도 건드리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이 있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을 장악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검찰 출신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이제 게 있는데 감사원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감사원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비리행위라든지 뭐 특갈비, 업추비, 제 특갈비 뭐 이런 특갈비는 없고 업추비 카드 이거는 진짜 먼지 한 톨 남지 않도록 탈탈탈 털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뭐 점심 식사 뭐 얼마냐 뭐 무슨 메뉴 뭐 이런 것까지 다 털었는데 자기들은 사실은 그 기준으로 털면은 뭐 그야말로 엄청난 저도 이제 뭐 제보나 이런 걸 많이 따라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저의 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업주비 카드 사용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자기들 스스로 검열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감사원을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없어요.
국회에서 유일하게 이제 뭐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국정감사를 하는데 감사원이 자료를 국회에서 내라고 해도 안 냅니다.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나 감사원장이 이제 저에 대해서 근태를 조사를 하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너네들 근태를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근태 자료를 제출을 해라 하니까 자기들은 근태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못 한다. 그러면 내면 되죠, 확인해봐야지. 뭐. 네, 그럼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료 제출 거부하는 거예요. 업추비 카드 사용 내용 내놔라는데 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뭐 감사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이 외부에 대해서는 그것도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전 정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곳, 그 전 정권에 임명된 기관장들 네. 이런 데를 타겟으로 해서 감사권을 행사를 하니까 이 감사권의 남용, 직권 남용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고 법원이 했는데 안 판결을 하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완전히 그 굉장히 엉망인 상태로 공개를 하긴 했지만 사실 감사원의 업추비, 그러니까는 이 특별활동비하고 업무 추진비는 전혀 다른 성격이거든요. 근데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고 하는데 업무 추진비를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그거는 사실 용산백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에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주제를 바꿔서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가서 영장심사 받으시고 기각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업무를 하시지만 그 전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어쨌든 뭐 40명 정도라고 추측이 되고 39명 정도라고 추측이 되지만 뭐 찬성의 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뭐 기권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검찰한테 넘겨주는 이런 꼴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페북에 그런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적벽대전의 그 10만 개 화살을 1년 동안 탄압을 통해서 이제 제가 받은 그 탄압이 그 10만 개의 화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꽂힌 이 10만 개의 화살을 불화살로 이제 이 무도한 정권을 향해서 제가 그걸 반격을 하는 화살을 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전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내부의 동지에 대해서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배신행위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속상하고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렇죠. 많이 화가 나요, 사실.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어쨌든 전현 위원장님도 어디 강연 가시든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가시든 만나거나 아니면 댓글을 보시기도 할 텐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치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들 그 소위 공천권 관련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반드시 좀 저는 평가, 심판이 이렇게 하면 또 화낼 것 같으니까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잖아요. 네. 저도 이제 내부에 있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이런 여러 가지 법치주의,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머리끝까지 이렇게 차 있는데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응징을 해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게 국민들의 현재 정서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눈길이 자연적으로 야당에게 가잖아요. 근데 야당인 민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다. 그리고 보니까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이 정권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화도 나지만 그 화나는 거 비슷한 수준으로 민주당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투쟁하고 국민들이 이 어렵고 그 민생의 이런 도탄에 빠진 이런 거를 야당인 민주당이 어느 정도라도 그걸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밖에서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이라도 정말 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싸워라. 투쟁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진짜 민주주의에서 구해내라. 이게 국민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강남은 사실 험지잖아요. 민주당으로 보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TK 지역과 함께. 그런데 지금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 2016년에 강남으로 해서 당선되셔서 국회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소위 험지라고 하는 강남 지역도 충분히 우리가 공략 가능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민주당이 고민하면서 강남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런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강남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동네 분들이랑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도 사람이 사는 데고 또 다 그 인간으로서의 또 국민으로서의 그런 이제 긍지와 그런 마음이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이런 마음을 얻고 또 정성을 다하고 그런다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 선거에 승리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 유권자의 마음을 내가 훔치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마음에 깊은 인상을 두고 저 사람 뽑으면은 뭔가 세상이 좋아지고 또 정치가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면은 나한테 이제 표를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고 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남이라고 다르지 않다. 근데 그러려면 진짜 모두가 잘해야죠. 정치인들이. 맞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이제 뭐 시청자분들 또 우리 여기는 주로 이제 뭐 서울시당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으신데 뭐 추석 인사도 좀 곁들여서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네, 오늘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이제 좀 며칠 지나면 이제 이 연휴가 끝나는데요. 이 연휴 기간 동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시간 보내셨기를 희망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 연휴가 끝나면은 좀 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시간이 짧아서 또 뭐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나머지 얘기는 좀 듣도록 하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렵게 현 정부와 대응해서 싸우시는 모습 보면서 힘을 많이 얻어요. 사실은 지지자들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열심히 쏘시는 모습 보면서 지지자들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전사 또는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군인 같은 모습이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지지자들도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뭐 다음 총선에 뭐 지지자들은 아마 전현희 위원장이 다음 총선에 꼭 출마하시길 원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또 다른 자리에서 또 우리 민서위에서 가능하다면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